안녕하세요. 박연미입니다. 세계 컨테이너 물동량 1, 2위 선사들이 러시아 항구 입출항을 전면 중단합니다. 전 세계 컨테이너 절반을 움직이는 선사들이 러시아 수출입을 거절한다는 뜻입니다. 비자와 마스터카드도 러시아를 결제망에서 쫓아냈습니다.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 또 쉘과 BP 같은 에너지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와 유치원까지 무차별 폭격 중인 러시아를 향해 미국은 추가 제재를, 독일은 철저한 고립을, 프랑스는 경제 붕괴를 공언했고 200년 중립국 스위스와 북유럽의 국가들도 동참했습니다. 공습이 어느덧 일주일째 접어듭니다. 자국민의 삶까지 파괴하는 이 전쟁은 당장 멈춰야 합니다. 3월 2일 수요일, 여러분은 지금 삶을 발전시킬 경제발전소를 듣고 계십니다. 우리 정부도 러시아에 대한 금융 제재에 동참합니다. 또 국내 자산시장, 가상자산 시장을 분석해 보니까 시장 규모가 어느덧 55조 원 위로 성장을 했다고 하네요. 2월 우리나라 수출 실적 저희가 속보로 한번 전해드렸죠. 539억 달러로 2월 기준 역대 최고치입니다. 또 그동안 해외여행을 사실 생각도 하기 좀 어려웠죠. 해외여행은 못 갔는데 온라인 해외 직구 결제액은 전년보다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아마 면세점 이런 쇼핑이 어려워서겠죠. 이번 달에 43개 상장사의 3억 5천만 주가 시장에 풀린답니다. 보호 예수가 해제되기 때문인데 이게 대체 어떤 의미인지, 주가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함께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증시 시간에는 간밤 뉴욕 증시 그리고 우리 장 전망해보고요. 박연미 경제픽, 얼마 전에 한국 게임 업체들 부진한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NC소프트 기준으로 보면 작년 이맘때 100만 원 위였던 주가가 45만 원 미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또 간밤에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었죠. 넥슨의 김정주 회장 관련한 이야기도 간단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IT 전문 황치규 기자가 준비합니다. 경제탐사 시간에는 오랜만에 아주 신나는 소식도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아마 이거 중계 보신 분들 계실 텐데 EPL에서 손흥민, 케인조가 37골을 합작해서 새로운 기록을 썼습니다. 드록바, 램퍼드 이후에 역대 최고의 기록인데 아마 당분간은 깨지기 어려울 거예요. 축구 마케팅의 경제적 효과도 알아보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샵 0951 문자 주실 수 있고요. 저희 적극적으로 의견들 반영하겠습니다. 매일 아침 쏟아지는 경제 뉴스 10분만 투자하면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10분 경제, 한국경제신문 나수지 기자가 정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우리 정부도 러시아 제재에 적극적으로 동참한다는 입장을 밝혔네요. 네, 우리 정부도 이 러시아에 대한 스위프트 배제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이 스위프트 세계 금융기관들이 서로 돈 주고받을 때 안전하게 주고받으려고 쓰는 통신망인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도 러시아로부터 오는 돈 가는 돈 모두 막겠다,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러시아의 전략물자를 수출하는 것도 이제부터 안 하기로 했는데요. 예를 들면 원자력이나 무기 관련 제품, 이런 전쟁할 때 필요한 물건이 전략물자인데 요거 수출 끊기로 했고요. 또 비전략물자 중에서도 반도체, 정보통신, 레이저 이런 관련 품목들도 러시아에는 수출 안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나 러시아 이외 지역에 미치는 타격이 얼마나 될까,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네, 사실 러시아가 대표적인 원자재 수출국이라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 가장 걱정이 되는 게 휘발유나 석유화학 원료로 쓰는 나프타입니다. 지금 러시아산이 전체 수입액의 20%가량 차지하고 있는데 이 나프타는 플라스틱 비롯해서 섬유, 고무, 다양한 제품 생산하는 데 쓰이는 화학산업의 쌀이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나프타 가격이 이렇다 보니까 벌써 1년 전과 비교해서 한 50% 정도 올랐고요. 이렇게 되면 섬유, 고무 가격도 한두 달 정도 시차 두고 오르게 될 거라는 전망이 많아서 그렇지 않아도 공급망 혼란 때문에 물가가 오르는데 이런 현상 더 심해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보통 상황이 이렇게 되면 그 위험 자산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지 않을까 싶은데
비트코인 가격이 러시아에 경제 제재를 하니 치솟았다. 이건 왜 그렇습니까? 네, 이 러시아가 아까 다른 나라와 돈 주고받을 수 있는 수단이 스위프트였는데 이게 막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러시아에서 다른 방법을 찾은 게 비트코인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돈 빠져나가면서 루블화의 가치는 떨어지고 가만히 루블화를 들고 있으면 손해를 보니까 지금이라도 달러로 바꿔야겠는데 이게 어려워졌으니까 비트코인을 사서 자산 가치를 지키자라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한국 코인 시장이 한창 달아오를 때 한국에서 코인이 더 비싼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게 있었던 것처럼 이 러시아에서도 비트코인 가격이 글로벌 가격보다 10% 비싼 거품이 생겼을 정도라고 하고요. 근데 이렇게 러시아가 코인으로 오해하고 이걸로 나중에 결제까지 해버리면 경제 제재 효과가 없으니까 지금 미국은 러시아가 비트코인 거래하는 거 막으려고 이 개별 암호화폐 거래소에 루블화로 코인 살려고 하면 주문 막아달라라고 요청을 했는데 이게 거래소를 통하는 거래면 규제를 해서 막을 수 있는데 또 개인 간 거래는 막기가 어려워서 실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조금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가상자산 시장을 분석한 자료도 처음으로 나왔다고 하는데 시장 규모가 얼마나 되나요? 네, 금융정보분석원 FIU가 조사를 해보니까요. 국내 거래소에서 창상해 있는 코인들의 총 시가총액이 작년 말 기준으로 55조 원 돌파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이게 좀 눈여겨볼 점이 글로벌 시장을 기준으로 보면 비트코인, 이더리움, 요 소위 2대장이라고 하죠. 이 전체 코인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60% 정도였는데요. 한국 시장에서 보니까 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비중이 30%, 그러니까 글로벌에 비해서 한 절반 정도 수준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그 알트코인이라고 하는 소규모 코인들이 국내 시장에 많이 상장돼 있고 또 특히 국내 거래소에만 상장된 코인들이 많았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누가 코인 거래를 했냐 뭐 이렇게 보니까 한 작년에 560만 명 정도가 코인 거래를 실제 활발하게 한 걸로 드러났는데 국민 10명 중에 1명이 코인 거래를 활발하게 한다는 의미니까 꽤 많죠. 우리 연령별로 나눠보면 30대가 가장 많았고 다음이 40대, 20대, 50대 순이었습니다. 그리고 거래하는 사람의 절반 정도는 100만 원보다 적은 돈으로 코인 투자하는 걸로 집계가 됐고요. 이 하루 평균에 거래 4번 사고 파는 걸로 나타냈는데 주식이 한 평균 0.8회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코인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확실히 주식보다는 거래를 자주 하는 걸로 드러났습니다. 그렇군요. 2월 수출입 통계도 나왔는데 2월 기준 역대 최고치라고요? 네, 2월 기준으로 수출이 540억 달러,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65조 원 정도 되는 걸로 집계가 됐는데요. 이게 역대 2월 기준으로 가장 많았고 500억 달러를 넘긴 것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월 기준으로요? 네, 맞습니다. 2월 기준으로 가장 많은 거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수출이 늘었느냐 보면 석유 제품 수출액이 지난해 2월보다 한 66%나 수출 금액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원료가 되는 유가가 오르다 보니까 이걸로 만든 석유 제품 가격도 올랐고 그러면서 수출액도 늘어난 건데요. 근데 수출액만 늘었느냐 이건 아니고 수입도 같이 늘었습니다. 유가가 오르니까 원유, 가스, 석탄 이런 에너지 수입액이 늘었고요. 다행히 지난달에는 수입이 늘어난 것보다 수출을 더 많이 해서 무역 수지도 8억 달러 정도 흑자를 내기는 했지만 이 지난달 통계에는 우크라이나 사태 이런 악영향이 반영되지 않은 것이라서 좋아하기만은 이르다. 다음 달을 좀 지켜봐야겠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우리 해외여행 못 간 지 오래된 분들 많을 텐데 해외 직구는 크게 늘어난 모양이에요. 네, 한국은행이 지난해 그러니까 국내에 사는 사람이 해외에서 카드 결제 얼마나 했는지 요거를 살펴봤는데요. 지난해 카드로 결제한 금액 122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14조 원 정도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게 코로나 이전인 2019년보다는 좀 적은데 2020년보다는 꽤 늘어난 건데요. 물론 직접 가서 결제를 한 건 아니고 이 온라인 쇼핑 통해서 직구를 한 금액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해외 직구 금액이 한 지난해 5조 원 정도인 걸로 집계가 됐는데 이게 2020년보다 30% 늘어난 수치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여행을 못 가시니까 이 집에서 직접 해외 물건을 살 수 있는 직구가 많이 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한국경제신문 나수지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0분 경제 이어갑니다. 올해 최대 관심주로 평가받았던 LG 에너지 솔루션
흔히 우리가 엔솔이라고 불렀죠. 지난달 28일에 기관 투자자 보유 물량 중에서 한 달 의무 보유 확약에 걸렸던 175만 주 이상의 주식이 시장에 풀렸습니다. 그래서 상장 이후에 주가가 최저치로 떨어졌는데 이번 달에도 현대중공업 같은 43개 상장사 무려 3억 5천만 주가 시장에 나올 예정이라고 해요. 개인 투자자들 고민이 많을 텐데 대체 이 보호예수라는 게 뭔지 또 주가는 어떻게 될지 황세훈 상명대 개관연구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연구원님. 보호예수라는 말이 좀 어렵거든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제 보호예수는 이제 정식 용어는 아니고요. 보통 이제 정식 용어로 이제 저희들이 조금 이해할 필요성이 있는 용어들이 의무보호예수 제도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의무보유 확약이라는 제도가 또 별도로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사실은 구별되는 제도거든요. 따라서 이 두 가지는 구별되는 용어다. 물론 이제 결국 이 의무보호예수나 의무보유 확약을 통해서 이제 팔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이런 팔지를 않겠다라는 거는 동일합니다만 이제 의무보호예수 같은 경우에는 최대 주주가 소유한 주권을 일정 기간 동안 이제 예탁 결제원에 처분이 안 되도록 매매가 안 되도록 임치하는 제도를 의무보호 예수라고 부르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의무보유 확약이라고 그러게 되면 보통 이제 IPO를 할 때 기관 투자자가 배정받는 주식을 일정 기간 동안에 자발적으로 보유하기로 확약하는 것을 말하게 되는데요. 물론 이제 이를 통해서 기관 투자자들은 공모주를 우대해서 배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자발적으로 우리는 안 팔겠다 이렇게 이제 확약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보통 이제 시중에서 보호예수라 그러면 의무보호예수에서 풀리는 주식들 그리고 의무보유 확약에서 풀리는 주식들 이 두 가지 주식을 모두 합쳐서 이제 보호예수 제도에서 해제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들을 많이 하시는데 의무보호예수 제도 그다음에 의무보유 확약 제도를 통해서 안 팔겠다라고 묶여있던 주식들이 시장에 나오는 것 이게 바로 보호예수 해제가 의미하는 바입니다. 아, 그렇군요. 최대 주주 거 그리고 기관 보유 물량 이게 각각 시장이 풀릴 때 우리가 흔히들 보호예수에서 해제된다 이렇게들 얘기를 한다고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 둘은 사실상 좀 구별될 필요가 있는 그런 제도인 거죠. 그렇군요. 이번 달에만 3억 5천만 주가 보호예수에서 해제된다라고 하는데 이번엔 그러면 어디 물량이 풀리는 겁니까? 이 두 가지가 다 풀린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각각 다른 제도이기는 합니다만 안 팔겠다라고 묶어놨던 이제 주식들이 풀려 나온다라는 점에는 공통점이 있는 거고요. 따라서 주주들, 투자자분들은 주로 얼마만큼 이게 의무보호예수에서 풀리는 것인지 혹은 의무보호 확약에서 풀리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구별을 두시지는 않는 그런 경향들이 관찰이 됩니다. 이번에 3월 달에 3억 5천만 주가 이제 보호예수, 이제 의무보유 확약과 의무보호예수 이 두 가지를 합쳐놨던 게 3억 5천만 주 정도가 되는데 이번 3월 달에 이제 이게 다 풀리게 되는 거거든요. 현대중공업 등을 포함한 43개 상장사가 3억 5천만 주 이제 의무보유 등록에서 해제가 되는데요. 코스피 시장에서는 5개 회사 1억 주 정도가 이제 풀리게 되는 거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38개 회사 2억 4천만 주 정도가 의무보유 등록에서 풀리게 됩니다. 2월 달에 비해서는 한 12% 증가하는 수치이고요. 작년 3월에 비하면 73%가 증가한 수치니까 꽤 많이 늘어난 수치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의무보유 등록이 해제될 주식 수량이 가장 많은 기업은 스킨앤스킨 1억 2천만 주 정도 이제 이번에 풀립니다. 네. 그다음에 현대중공업 7천만 주 정도가 풀리게 되고요. 그다음이 이제 현대무백스 정도가 될 텐데, 근데 단순 해제 수량보다 사실 투자자분들이 더 신경을 쓰실 필요가 있는 부분은 발행 주식 수량 대비 해제 주식 수량 그 비율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 전체 주식 수에서 얼만큼 많은 주식이 이번에 풀리느냐 이 비율이 사실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비율이 가장 높은 기업은 현대중공업입니다. 전체 발행 주식 수 대비
79.7%가 이번에 풀려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군요. 그다음에 이제 일진 하이솔루스 약 60% 정도 되고요. YM텍이 이제 53.5% 그 다음을 잇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비율이 높은 기업들에게 투자자들은 조금 더 주목하실 필요성이 있는 거죠. 네, 단기간에 이렇게 많은 주식이 시장에 풀린다. 그러면 주가는 무조건 악재네요. 그런 거 아닌가요? 대체로는 악재로 인식을 합니다. 의무보호의 예수가 이제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대주주의 지분 매매를 일정 기간 제한하는 조치라는 것을 감안을 하면, 그러면 이런 제한 조치가 해제되면 유통 물량이 단기간에 급증을 해서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주주들에게는 보통 이제 악재로 인식이 되죠. 그렇지만 보호 예수가 해제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주가가 내리는 것은 아닙니다. 아, 그렇습니까? 대규모 보호 예수가 해제가 이루어졌을 때 주가가 오른 사례들도 충분히 존재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항상 악재로만 통한다 이렇게 이제 인식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롯데렌탈 같은 회사를 살펴보면 지난 2월 21일에 보호 예수가 풀렸거든요, 많이. 근데 오히려 주가는 2.5% 이날 올랐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그 이후에 3거래일 연속 상승을 하면서 6% 넘게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대표적인 이제 사례 중에 하나일 텐데, 이제 보호예수 물량이 6개월 보호예수 물량이 대규모로 이제 풀리게 되거든요. 지난 2월 7일 날 카카오뱅크가 6개월 보호예수 물량이 대규모로 풀립니다. 아주. 근데 주가는 오히려 당일날 0.59% 상승한 채 이제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리고 이어지는 기간 동안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였기 때문에 보호예수가 해제된다고 해서 반드시 주가가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뭐 물론 근본적으로는 기업 경쟁력이 제일 중요하겠지만 지금 걱정들을 하시는 건 1년 전 이맘때하고 지금 증시 상황이 완전히 다른 데다가 우크라이나 이 리스크 같은 외부 요인도 하루가 다르게 달라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이잖아요. 보호예수 물량이 확 나오면은 아무래도 좀 걱정이 되기는 하거든요. 네, 일단 보호예수 해제는 수급 부담을 증가시키는 요소로 평가를 할 수는 있고요. 그다음에 단기적인 변동성 증가를 동반할 수가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수급에 부담을 주는 요소가 될 가능성은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렇지만 보호예수 해제 자체가 기업의 펀더멘털을 변화시키는 요소는 아니거든요. 네. 기업의 주가를 결정하는 내재적 가치에 집중해서 투자 판단을 내리시는 자세가 오히려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에 비해서는 이제 주가 흐름 자체가 굉장히 조금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네. 연준의 통화 정책 방향성이라든지 또는 글로벌 경기 둔화를 초래할 수 있는 우크라이나 사태 등과 같은 이런 것들이 수급이라든지 기업의 실적에 훨씬 더 크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런 충격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이 오히려 더 많아졌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요소들, 경제에 충격을 줄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중심으로 해서 투자 판단을 내리시는 그런 모습들이 오히려 더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보호예수 해제는 단기적인 변동성 요인 정도로 받아들이시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각에서는 투자자들이 굉장히 눈치 싸움을 하고 있는 게 오히려 지금이 매수 시기가 아니냐, 이 매수 타이밍을 본다는 분들도 계세요. 지금 전문가가 보시기에는 이게 어떻습니까? 증시에 들어가기에. 네, 이제 단기적으로는 이제 보호예수가 풀리게 되면 수급 부담이 생기는 것도 사실이겠죠. 그렇지만 이제 지금을 저가 매수로 판단하시는 투자자분들도 분명히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이제 왜 이렇게 투자 판단들이 나오는가를 살펴보면요. 이제 코스피 지수를 예를 들어보면 작년 고점이 3,300포인트가 조금 넘었었고요. 네. 현재 코스피 지수를 보면 2,700 근처 지금 내려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의 20% 조금 안 되게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정도 약 20%의 조정 정도가 이루어졌으면 주가 조정이 충분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 그렇게 이제 판단하는 투자자분들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일부 종목들, 특히 이제
종목별로 사실은 이러한 평가들은 또 많이 달라질 수가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를 보면 보호 예수가 해제되면서 굉장히 이제 많이 주가가 하락하는 그런 이제 우려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반대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200에 편입될 가능성이라든지 혹은 추가적으로 2차 전지와 관련된 그런 상장 지수 펀드 ETF에 편입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을 감안을 하면 오히려 주가 상승의 모멘텀이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예상하시는 투자자분들도 상당수 있으시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보호 예수가 해제되었다라는 그런 측면들은 단기적인 재료로 소멸될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다. 오히려 전체적인 주가의 흐름을 보면 이 종목별로 조금 특화되는 그런 재료들이 있는 종목들 당연히 보호 예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충분히 상승할 수 있다. 이런 이제 예상들을 해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도 이미 고점 대비로 20%에 가까운 그런 하락폭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사태 같은 그런 건 이제 조금 이제 극단적인 상황으로 전개되지만 않는다면 현재가 저점일 가능성 이런 부분을 예상하시는 투자자들도 사실 상당수 지금 관찰이 되고 있다는 거죠. 네,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 짧게 여쭤볼게요. 외국인하고 기관이 결국은 이 장에서 어떻게 움직이느냐, 그게 당분간은 증시를 좀 움직이게 될 것 같은데 외국인하고 기관들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일단 외국인들은 가장 중요한 가격 결정 주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안타까운 현상이기는 합니다만, 근데 이제 외국인들은 이러한 단기적인 수급 요인, 보호 예수와 관련된 그런 수급 요인보다는 그런 이제 시장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통화 정책의 방향성이라든지 우크라이나 사태의 진전 이런 부분들을 훨씬 중요하게 평가하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통화 정책의 강화 가능성은 계속해서 유지될 그럴 가능성을 더 높게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따라서 적극적인 매수세보다는 오히려 조금 더 유동성 관리 차원에서 그리고 이제 위험 자산의 비중을 오히려 조금 줄여가는 그런 모습들이 외국인을 중심으로 해서 나타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승 반전에 대한 그런 가능성보다는 오히려 조정 장세가 이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가능성을 조금 더 주의 깊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황세훈 상명대 개건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방역 패스가 해제됐지만 방역 수칙을 지키는 게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 됐습니다. 이미 어제 저녁 기준으로 일일 확진자 20만 명 넘어선 상황이죠. 마스크 착용 꼭 해주시고요.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우리 아이들 학교 다시 못 가는 상황 우리가 꼭 막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개미 한 마리, 개미 두 마리, 개미 세 마리가 사과를 들고 하나, 둘, 셋. 간밤 뉴욕 증시 그리고 오늘 우리 증시 전망해 볼게요. 키움증권의 한지영 연구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간밤 뉴욕 증시가 또 장 초반하고 후반의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네, 전체적으로 계속 변동성 자체가 무척이나 큰 하루하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왜 그렇게 또 장중에 상승폭을 반납하고 하락했나라고 살펴보면은 역시나 우크라이나 사태가 지금 증시에 지속적으로 부담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지금 28일에 있었던 우크라이나 회담에서 별다른 성과가 없는 가운데 이에 더해 키예프를 포함한 제2 주변 도시들의 추가 공습을 감행했다라는 소식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국 간의 교전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서방 국가 그리고 애플을 포함한 서방 기업들은 러시아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여가면서 러시아를 압박하고 있고 이러한 것들에서 기인한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주식시장에 지금 악재성 재료로 작용하고 있는 게 현재 저희가 처한 현실입니다. 네. 지금 국제유가도 보면 다시 배럴당 100달러 위로 올라갔는데 네. 전략 비축유 방출한다고 하고 여러 가지 조정 장치를 내놓는데도 유가를 진정시키기가 어려운 상황인가 봐요.
네, 맞습니다. 뭐 이른바 투기 수요, 가수요도 많이 따라 붙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WTI 같은 경우 장중 어제 6% 넘게 급등을 했고 지금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가를 포함한 전반적인 상품 가격 급등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대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라는 혼란을 지금 많이 유발하고 있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대로 에너지 기구에서 6천만 배럴의 전략 비축률을 방출을 했는데 지금 시장은 이 방출 여부를 통한 공급 안정이 문제가 아니라 그냥 러시아산 에너지 수급 문제가 더 악화되고 있다라는 인식이 더 짙은 것으로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유가 급등세를 진정시키기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게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더 급등하게 될 경우에 글로벌 경기가 둔화되지 않을까라는 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연준의 3월 FOMC에서 50bp, 0.5%포인트 금리 인상 가능성이 한 자릿수대 초반이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지금 하루 만에 0%로 내려왔습니다. 그냥 지금 시장은 아예 50bp 인상을 꿈도 안 꾸고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지금 연준에 대한 불확실성도 다시 높아지고 있는 이러한 시기인 만큼 지금 전체적으로 아직까지는 긴장의 끈을 놓지는 말아야 된다라는 선에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도 우리가 경제 지표 중에서는 좀 희망을 가질 만한 것들이 있었거든요. 대표적으로 네. 2월 수출 지표 요거 괜찮았고요. ISM 네네네. 제조업 지수도 괜찮았는데 이런 네. 것들이 증시의 호재로 좀 작용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저는 그렇게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좀 전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들로 봤을 때 그냥 하루 이틀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야 이거 주식 그냥 올해 팔고 접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지금부터는 다시 사는 것에 대한 그 의지를 높일 필요가 있다. 주식 비중 확대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은 지금 그 한국의 수출 같은 경우도 지금 생각보다 되게 잘 나왔고 네. 또 그 지난달까지는 2개월 연속 무역 적자 이야기가 기록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한국 외환위기 대비해야 된다라는 좀 부정적인 인식들이 많았는데 무역 수지도 지금 3개월 만에 흑자로 전환했습니다. 그리고 세부 내용들도 굉장히 괜찮았고요. 또 미국의 제조업황의 전반적인 경기를 대변해주고 향후 경기 방향성을 예고해주는 ISM 제조업 지수도 지금 생각보다 굉장히 잘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에만 묻혀있을 뿐이지 그 국가들의 펀더멘털, 기업들의 실적 체력들은 여전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사야 된다라는 근거 하나 더 드리면은 저희가 이제 주식시장이 싸다 비싸다를 판별할 때 이제 주가 수익 비율 PR이라는 밸류에이션 지표를 통해서 이제 싸다 비싸다 손이 나간다 안 나간다 이거를 판별합니다. 네. 그런데 현재 코스피나 미국 모두 밸류에이션이 과거 5년 평균을 다 모두 하회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약 2달간에 걸쳐서 단기간에 이루어진 현상이다라는 점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는데 그만큼 지금은 시장이 1, 2월 달에 가격 조정이 극심했고 오히려 이러한 가격 조정은 더 주식을 사게 만드는 명분을 제공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우리 장 어떻게 출발했나요? 예, 뭐 미국 증시 분위기는 험악했는데 지금 코스피는 마이너스 0.1%대 흐름을 보이고 있고 코스닥은 플러스 0.5%대 흐름을 보이면서 이러한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충격을 이미 다 어느 정도 소화하고 있는 구간에 들어가지 않았나라고 저는 지금 이 오늘 장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키움증권의 한지영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때 코로나19 이후 최대 수혜 업종으로 꼽혔던 게 바로 게임 산업입니다. 모바일 게임이 돈을 긁어들인다 했던 게 불과 1년 전이거든요. NC소프트 같은 회사는 지난해 2월, 3월 주가가 100만 원 위쪽이었는데 오늘 보니까 45만 원 아래에서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그동안의 흥행은 이제 끝났다. 올해 전망이 밝지 않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최근에 나온 실적도 우려를 더합니다. 앞으로 게임업계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디지털투데이의 황치규 기자와 함께 알아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간밤에 나온 안타까운 소식부터 하나
전해드리고 지나가겠습니다. 넥슨을 창업한 우리 게임회사 1세대 김정주 NXC의 이사가 세상을 떠났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군요. 네, 아마 어제 저녁에 뉴스를 보신 많은 분들이 이제 놀라셨을 네. 텐데요. 그 1일 저녁 한 7시 30분쯤 넘어서 이제 넥슨 측에서 고인이 이제 별세를 했다는 소식을 좀 전해왔고요. 유가족들도 좀 황망한 할 만큼 좀 갑작스러운 걸로 좀 알려져 있고 좀 일단 우울증을 좀 알아왔다고 하는데 최근에 그 부분이 좀 심해지면서 좀 뭐 그런 상황이 좀 있었다고 합니다. 일단은 뭐 업계 많은 분들이 지금 다들 좀 놀라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요. 네. 예, 뭐 당분간은 좀 계속 이런 분위기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게임업계 1세대로 우리나라 게임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를 했는데 황 네. 기자님도 과거에 게임업체 취재하신 적이 있었잖아요. 잠깐 했었습니다. 그래요. 이 김정주 회장 68년생입니다. 향년 네. 54세이고 아직 한창 나이인데 게임 히트작들이 많았잖아요. 네, 바람의 나라로 일단 뭐 좀 많은 분들이 알고 있고요. 사실 이제 바람의 나라가 우리나라 뭐 첫 온라인 게임 뭐 시초로 좀 평가되고 있고요. 그 이후에 이제 뭐 NC소프트 리니지 같은 온라인 게임들이 좀 흥행을 하면서 한국이 일단 좀 글로벌하게도 온라인 게임 강국으로 올라서는 좀 발판을 좀 마련하는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그 이후에 이제 뭐 비즈니스적으로도 엔수 합병 등을 통해서 그 넥슨이라는 회사를 좀 뭐 한국의 좀 뭐 탑 게임 업체 중 하나로 좀 키워놨고요. 2011년에 일본 증시에 넥슨을 상장을 시켰고 이후에 이제 뭐 지난해는 이제 NXC 그 넥슨의 지주사죠. NXC 대표에서 물러나서 좀 이사로만 재직을 하면서 뭐 게임 외 신규 사업 투자라든지 사회 공헌 활동 등에 좀 주력해온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지난해 7월이었죠. NXC 대표에서 물러나서 이제 이사직 유지하면서 사회공헌이나 투자 관련 부문에 주력해온 것으로 전해지는데 네, 저도 어제 그 넥슨 창업 당시부터 거의 같이 근무를 했던 홍보실 임원하고 잠깐 통화를 했습니다. 네, 회사에서도 너무 황망한 소식이고 가족들도 너무 당황스러워서 이 황망하고 가슴 아픈 이 마음을 추스리기가 어렵다라고 했는데 아마 차후에 국내에서 여러 가지로 추모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는 게 사측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고요. 그나저나 최근에 한국 게임 업체들 왜 이렇게 부진합니까? 네, 뭐 특정 업체라고 하기에는 뭐 이름 좀 있는 게임 업체들이 이제 지난달 작년 실적을 좀 공개를 했는데 뭐 한마디로 평가를 하면 뭐 죽을 썼다고 해도 뭐 크게 어색하지 않을 정도입니다. 이제 그 NC소프트나 넥슨 같은 경우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이제 동시에 좀 줄었고요. 그 넷마블도 이제 뭐 소위 이제 넷마블, NC, 넥슨을 묶어서 이제 뭐 3N 빅3 한국 게임 업계 이제 빅3로 불리는데 그 중에 두 개 업체가 이제 영업이익과 매출 모두가 줄었고 넷마블이 이제 좀 가까스로 매출이 조금 늘기는 했는데 이것도 작년에 이제 그 소셜 카지노 게임을 인수해서 그 카지노 게임이 좀 매출 규모가 좀 크거든요. 이제 그 부분이 좀 반영이 된 부분이 없었다면 좀 뭐 넷마블도 작년에 이제 좀 뭐 이게 매출이 성장세를 기록하기가 쉽지 않았을 걸로 보이고요. 영업이익 측면에서 보면 뭐 빅3로 불리는 업체들 외에 뭐 크래프톤이나 펄어비스 같이 나름 해외에서 좀 잘 나가는 게임 포트폴리오를 보유한 기업들도 영업이익이 전반적으로 좀 부진했던 것 같습니다. 주가가 참 많이 떨어졌습니다. 네. 생각보다 1년 사이에 주가가 거의 반토막 이하로 줄어든 회사도 많은데 네. 증시 상황이 전체적으로 안 좋아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게임 회사가 이제 성장세가 다 했다 이렇게 비관적인 전망이 보다 합리적인 걸까요? 뭐 증시 상황 때문이라고만 보기에는 전체적인 분위기가 뭐 좋지 않은 거는 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좀 게임 업계를 바라보는 시각이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어쨌든 성장 엔진이 좀 강력했고 또 온라인 게임, PC 온라인 게임에 좀 경쟁력 있는 그 IP들을 기반으로 모바일로 확장을 하면서 그 스마트폰이 좀 확산되는 흐름을 타고 좀 계속해서 좀 게임들이 성장을 해왔거든요. 이제 그러나 이제 그리고 이제 매출 구조도 그 한국 같은 게임 업체들은 이제 좀 확률형 게임 아이템이라고 그래서 좀 이렇게 약간 복권에 가까운 형태로 좀 아이템을 판매하는 걸로 좀 수익을 꽤 많이 올리는 편인데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좀 작년에 그 게이머들 사이에서 반발에 많이 직면을 했어요. 뭐 트럭 수위도 좀 있었고 뭐 특정 업체 같은 경우는 불매 운동까지도 그 유저들 사이에서 일 정도로 그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서 좀 게이머들이 바라보는 좀 인식이 많이 악화됐고 이런저런 좀 그 악재들이 좀 그 겹치면서 좀 실적 부진으로 좀 이어졌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좀 근본적으로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지금 많이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우리 경쟁력을 다시 가다듬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왔다 이렇게 보신다는 얘기군요. 네네. 이게 국내 게임 업체들이 근본적으로 경쟁력이 약화됐다. 새로 IP를 발굴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IP를 확장하는 전략이 지금은 안 먹히는 것 같다 이런 평가도 있더라고요. 지금 뭐 사실 이제 기존의 인기 IP에 너무 의존하는 거 아니냐는 지적이 뭐 최근에만 나온 건 아닌데요. 그 좀 최근에 이제 이 부분이 더 주목을 받고 있는 게 이제 뭐 기존 IP를 너무 우려먹는다라는 지적이 그래도 그 지적은 받았지만 통했거든요. 네. 우려 먹을 게 좀 많았다라는 뜻이겠죠. 근데 지금은 뭐 실적이 좀 말해주듯 기존 IP만으로는 네. 이제 그 성장의 한계가 왔다라는 부분들이 좀 숫자로 좀 드러나고 있고요. 이제 우려 먹을 게 없기 때문에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좀 신규 IP를 통해서 좀 새로운 판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좀 더 리스크를 감수하고 공격적인 투자가 좀 필요하다. 이런 좀 얘기들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게임 회사는 재미있고 좋은 게임 그런 게임들을 만들어야 그래야 장사가 되는 건데 네. 개발자들을 제대로 대접하지 않아서 훌륭한 게임이 안 나온다 이런 주장도 일각에 저는 해요. 좀 게임 업계가 그 프로젝트 단위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 게임 개발 프로젝트가 한창일 때는 좀 개발자들의 노동 강도가 세다는 얘기는 뭐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고요. 그렇죠. 좀 이런 가운데서 이제 뭐 개발자 수가 지금 굉장히 늘지 않았습니까? 좀 뭐 그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빅테크 기업부터 요즘은 BIT 기업들도 좀 디지털 전략을 강화하면서 지금 개발자 모시기의 수준에 가까운 채용을 지금 펼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연봉은 연봉대로 좀 많이 올라가고 근무 여건이나 이런 부분들도 어쨌든 개발자 입장에서는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많이 넓어진 거죠. 그래서 지금 뭐 그 인재를 확보하는 측면에서 좀 게임 업체들은 그 뭐 인건비가 올라가는 측면도 있지만 다른 분야 대비 게임 업계 어떤 근무 환경 측면에서도 여러모로 지금 도전에 직면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과거에 불과 한 15년, 불과는 아니군요. 한 15년, 20년 전에는 개발자 카페가 이제 조성이 돼서 다음 카페 같은 데 가보면 우리 너무 힘들다, 너무 박봉이다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배달앱 업체에서 이번 주에 나온 공고를 보니까 업계 최고 대우로 네. 주당 근무 시간이 32시간 뿐이다. 이런 회사들도 등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신작도 별게 없다. 기존에 나온 신작들의 흥행도 약하다. 이게 이중고라고들 네. 하더라고요. 작년에 같은 경우에 이제 신작들도 그나마 좀 없었던 와중에 사실 이제 게임 업체들이 원격 근무를 많이 했거든요. 재택도 많이 하다 보니 근데 게임 개발이라는 게 이렇게 좀 분산된 업무 환경에서 좀 하기가 쉽지 않은 측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좀 목표로 했던 신작 출시가 좀 지연되고 그래서 그나마 좀 내놓은 것들도 근데 또 흥행에 좀 기대만큼 이제 부응하지 못하면서 좀 뭐 기존 IP에서 나오는 매출이 성장세가 둔화되고 신작이 그걸 받쳐주지 못하게 되니까 거기에다 또 인건비까지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 좀 겹쳐지면서 좀 전체적인 실적 악화가 좀 두드러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게임업계에서 보면 게임하면서 돈 버세요 하는 이 새로운 형태의 비즈니스가 생겼거든요. 네. P2E라고 해서 이게 지난 시간에 황 기자님이 몇 번 설명을 해주신 적이 있는데 네. P2E 게임이라는 게 뭔데 이게 주목을 받습니까? 이게 뭐 사실 P2E라는 개념이 뭐 최근에 새로 나왔다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예전에도 이제 뭐 사실 이제 P2E라는 개념은 게임을 하면 돈을 내는 게 아니라 어떤 보상을 받는 방식들이 뭐 예전부터 좀 있어 왔습니다. 아이템을 받거나 다른 형태의 이제 좀 재화를 받는 방식들이 있어 왔고요. 최근에 이제 P2E가 게임 시장에도 관심을 받는 거는 암호화폐와 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면서 좀 더 관심이 커졌는데요. 이제 암호화폐로 바꿀 수 있는 이제 연결되는 재화를 가지고 향후에 이거를 이제 거래소를 통해서 현금화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뭐 이게 일부 개발도상국들에서
좀 월급에 훨씬 뛰어넘는 수익을 올린 사례들이 나오고 있다. 이런 좀 사례들이 버무려지면서 이제 좀 게임 업체 전체적으로 P2E에 대한 관심이 커졌고요. 스타트업들이 위주로 이제 P2E 게임들이 개발돼 왔는데 최근에는 이제 좀 메이저 이렇게 유력 게임 업체들 중에서도 이제 P2E 쪽에 뛰어드는 사례가 늘고 있고요. 국내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좀 이름 좀 있는 게임 업체들이 대부분 요즘 뭐 P2E 얘기 안 하는 업체 찾기가 오히려 더 쉽지 않을 정도로 뭐 대부분의 업체들이 지금 P2E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국내에서는 코스닥 상장기업인 위메이드 같은 회사들이 여기 뛰어들고 있다. 네. 적극적으로 그 암호화폐인 위믹스 같은 것들 거래소에 상장한 이런 회사들이 암호화폐 시장하고 P2E 시장을 엮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네. P2E 그러니까 플레이 투 언이라는 거잖아요. 네. 언이라는 게 돈을 번다는 뜻인데 네. 돈 벌려고 하는 플레이 시장 그리고 NFT 이 암호화폐 이런 것들 도입에 게임 업계들이 굉장히 분주하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뭐 좀 확률형 게임 자체가 좀 한계에 왔다는 인식이 강하고 또 확률형 그 아이템에 대한 규제도 지금 뭐 그 강화되는 흐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돌파구가 좀 필요한 시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좀 글로벌하게 어쨌든 그 엑시 인피니티라고 하는 그 베트남 업체가 만든 게임인데 이게 이제 작년에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약간 P2E의 다양한 성공 그 모델을 좀 보여줬다라는 걸로 평가를 받았고 여기에 이제 뭐 위메이드 같은 업체들이 뛰어들었고 이런 게 좀 뭐 또 분위기를 좀 더 고조시켜서 요즘은 뭐 넷마블이나 컴투스나 뭐 네오위즈 카카오 게임즈처럼 상장돼 있는 게임 업체들도 이제는 뭐 코인을 직접 발행을 해서 이게 뭐 주식도 상장을 하고 또 코인도 상장하는 게 좀 한국에서는 지금 굉장히 세계적으로는 아직 이런 사례가 많지 않은데 한국에서는 지금 게임 업체들이 이런 흐름을 아주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국내에서 게임에서 돈 버는 거 이거 불법 아닙니까? 한국에서는 지금 현재 게임진흥법상 그 뭐 P2E뿐만이 아니라 뭐 게임에서 얻은 재화를 현금화하는 것 자체가 지금 불법으로 돼 있어서요. 그 국내에서 지금 P2E 게임을 내는 업체들도 타겟 시장은 이제 좀 규제에서 자유로운 글로벌 시장이 되고요. 국내에는 좀 P2E 모델은 아직까지 적용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규제 완화가 관건이다 그런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군요. 근데 황 기자님 그것도 궁금해요. 아마 들으시는 분들은 게임에서 돈을 번다고 월급보다 많은 돈을 번다고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언뜻 계실 수 있지만 이게 저개발국에서 해당되는 상황인 거죠? 뭐 좀 그 사실 사례도 그 뭐 누가 돈 벌었다는 사례보다는 뉴스가 되지 않는 돈 못 번 사람들 얘기가 네. 더 많잖아요. 그래서 뭐 P2E 게임도 해본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게임 자체도 이렇게 재미를 느낄 수 아직은 부족하다. 그리고 이제 뭐 돈 벌기 이거 벌려고 뭐 내가 이 시간 투입해서 하냐 이런 인식들이 많아서 아직까지는 선진국보다는 개발도상국에서 좀 P2E 게임에 대해서 뛰어드는 유저들이 좀 많이 있고요. 그게 이제 코로나19 상황하고 좀 맞물려 볼 필요도 있어요. 그래서 엑시 인피니티 같은 경우도 한참 많을 때 한 200만 명 정도 사용자가 있었다고 그러고 필리핀에서는 뭐 월급 이상의 생활비를 벌었다고도 번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데 최근에는 이제 뭐 사용자들은 빠지고 그 암호화폐 가격도 좀 하락을 하면서 이게 가격이 올라야 사람들이 많이 뛰어들게 되는데 네. 그런 인센티브가 좀 많이 약해진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직까지는 초기 단계이기도 하고 이게 네. 국내에서 법 규정이 좀 애매합니다. 네. 다만 이제 아주 간단한 우회만으로도 이게 그 감시망을 벗어날 수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네. 양성화하는 방향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황 기자님 일단 올해 게임 산업이요. 이게 증시에서도 들여다보는 분들이 많고 네. 산업적으로나 일자리 문제에서도 영향이 큰데 네. 하반기로 갈수록 어떻게 될까요? 좀 어쨌든 올해는 게임 업체들이 작년에 비해 신작들을 많이 출시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비즈니스 모델도 그 예전에 어떤 확률형 게임 아이템을 판매해서 수익을 올리는 전략보다는 이제 P2E를 좀 전면에 내걸고 글로벌 시장을 좀 공략하는 이런 좀 전략을 냈는데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좀 성과를 낼 수 있느냐. 이 부분 이제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네. 뭐 투자 관점에서 좀 뭐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좀 기본적인 체력을 강화해야 된다. 게임성을 그거에 대해서는 뭐 아무 이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가수는 노래 잘해야 인기 많죠. 게임 회사도 좋은 게임 많이 만들어내면 그럼 장사 잘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디지털투데이의 황치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게임
네, 손흥민과 케인이 쓴 그 EPL의 새 역사 혹시 보셨습니까? 저는 생방송으로 이 중계를 봤는데 지난 26일이었죠. 토트넘 원정 경기에서 유니폼도 예쁘더라고요. 이날 리즈와의 경기였는데 37번째 골을 합작을 했습니다. 둘이 합쳐서 지금 7년 만인가요? 일단 당분간은 이 기록이 깨지기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 7년 동안 적어도 한 팀에 있어야 합작골을 만들지 않겠습니까? 드록바조가 세웠던 그 기록을 깨고 앞으로도 더 승승장구할 것 같은데 이 두 선수가 만들어내는 경제적인 효과도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축구로 보는 스포츠 마케팅의 경제적 효과. 오늘은 이데일리의 이성무 기자와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기자님, 그 케인, 손흥민 듀오 이 활약이 엄청난데 EPL에 이거 엄청난 기록 맞죠? 네, 그렇습니다. 골 소식은 이미 다 잘 알고 계실 거고요. 이 골이 의미가 있는 게 이 손흥민과 케인, 줄여서 손케 콤비가 합작해서 만든 통산 37번째 골이에요.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최다 합작골 신기록이고요. 종전 기록은 이 첼시의 프랭크 램파드와 디디에 드록바가 기록했던 36골인데 사실 이 기록 안 깨질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 손케 콤비가 이 기록을 깬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지난 시즌에 무려 14골을 합작을 하면서 단일 시즌 최다 합작골 기록을 세웠는데 이번 시즌에는 아예 통산 기록까지 깨게 된 겁니다. 이 손케 콤비가 넣은 37골을 살펴보면은요. 네. 손흥민 선수가 18골을 넣었고요. 케인이 19골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손흥민 선수와 케인은 누가 일방적으로 돕고 받아먹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대등하게 정말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는 이런 진정한 단짝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번에 리즈 경기에서도 보니까 케인이 되게 먼 데에서 꽂아줬는데 손흥민 선수가 무릎으로 받아서 이걸 기가 막히게 찔러 넣었는데요. 드록바하고 램퍼드조가 8년 걸렸잖아요. 과거 기록이. 이번에 이게 이 두 조는 7년 만에 이걸 해냈는데 개인적으로 손흥민 선수에게도 굉장히 의미 있는 골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이 골은 이 손흥민 선수의 이번 시즌 정규리그 10번째 골이고요. 이 골 덕분에 최근 6시즌 연속 정규리그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특히 토트넘이 이 경기 전까지 분위기가 아주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 경기 전까지 최근 리그 5경기에서 1승 4패. 오죽하면은 이 안토니오 콘테 감독이 나는 이 팀에 어울리는 감독이 아닌가 봐 이렇게 넋두리를 할 정도로 네. 좀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그런데 손흥민 선수가 어시스트를 하고 손흥민 선수가 또 골을 터뜨리면서 이 분위기가 팀 분위기가 완전히 살아나게 됐고요. 이 손흥민 선수의 잘생긴 얼굴에도 오랜만에 미소가 돌아왔는데요. 그러니까 이 손흥민 선수가 참 엄마 친구 아들 같은 선수예요. 네. 축구 잘하죠? 잘생겼죠? 돈도 많이 벌죠? 그런데 겸손하기까지 해요. 그래요. 손흥민 선수 대기록을 세우고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록이 중요하고 대단한 영광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팀이 이겼고 승점 3점을 따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어떤 마음으로 축구를 하는 선수인지 잘 알 수 있는 인터뷰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앞으로도 이 계속 말씀하신 갑자기 것처럼 또 이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엄청난 손흥민 선수, 케인 선수 이 엄청난 기록을 세우면서 몸값도 이미 최정상급까지 올라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축구 선수 가치를 분석하는 이 트랜스퍼 마크트라는 독일 축구 전문 매체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전 세계 축구 선수 몸값 랭킹을 매겼습니다. 참고로 이 몸값 랭킹이라는 것은 선수가 받는 연봉이 아니라 선수가 팀을 옮길 때 구단끼리 주고받는 이적료의 예상 가치를 말하는데요. 여기서 이 케인이 전 세계 선수 가운데 세 번째로 높은 가격이고요. 무려 1억 유로고 약 1,340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공동 3등에 해당하고 손흥민 선수의 가치는 얼마냐? 바로 8천만 유로, 약 1,071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축구 선수를 통틀어서는 공동 15위에 랭크돼 있고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전체 선수 가운데는 공동 10위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더 깊게 파고들면은 선수 가치라는 것이 결국 나이가 어릴수록 높게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전성기를 누릴 시간이 많기 때문인데 그래서 대부분 20대 초중반 선수가 가치가 높아요. 그런데
손흥민 선수는 92년생, 그러니까 30살이거든요. 우리 나이는 31살이고.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30살 되면은 막 은퇴 얘기도 나오고 막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손흥민 선수는 이 30대가 되고도 여전히 톱 클래스의 선수 가치 순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도 굉장히 대단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대단한 선수들이 입는 유니폼 그 자체도 대표적인 광고판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유럽 프로축구를 지탱하는 가장 큰 힘은, 재정적인 힘은 관중 수입과 더불어서 구단 스폰서인데요. 특히 선수들이 입는 유니폼 상의에 붙는 이 기업 광고가 구단에서 가장 중요한 수입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뭐 또 삼성이 첼시의 또 구단 스폰서, 메인 스폰서를 맡아서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구단이 성적이 좋고 큰 인기를 누릴수록 그만큼 스폰서 비용도 올라가게 마련이죠. 전 세계 유럽 축구 가운데 가장 비싼 유니폼 광고는 이 스페인 레알 마드리드인데요. 네. 레알 마드리드의 스폰서가 되려면은 1년에 한 1,000억 원 정도를 내야 됩니다. 야. 그러니까 아랍에미리트의 에미리츠 항공이 이 스폰서인데, 그러니까 지금 가장 비싼 그런 메인 스폰서를 하고 있고, 2위가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인데, 소프트웨어 기업인 팀 뷰어라는 회사와 작년에 5년간 2억 3,500만 파운드, 약 3,770억 원 규모의 계약을 맺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매년 754억 원 정도를 내는 거죠. 그 밖에도 또 바르셀로나와 계약을 맺은 일본 이 전자상거래 그룹 라쿠텐도 비슷한 규모의 계약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이 손흥민 선수가 속한 토트넘은 어떠냐? 네. 여기도 계약 규모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홍콩을 기반으로 한 글로벌 보험회사인 AIA가 이 토트넘의 메인 스폰서인데 연간 2,500만 파운드, 약 401억 원 정도를 이 토트넘에 매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야, 엄청나네요. 그런데 이 유니폼에 자사 광고를 붙이는 기업들도 트렌드가 있는 것 같죠? 그렇습니다. 일단은 글로벌 기업들이 많죠. 왜냐하면은 잉글랜드 프리미어나 프리미어리그나 유럽 축구가 전 세계 팬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 글로벌 기업들이 아니면은 빅클럽과 계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워낙 또 계약 규모도 크기도 하고요. 일단은 큰 손이 중동의 항공사들입니다. 에미리츠 항공이라든지 에티하드 항공이라든지 카타르 항공 같은 기업들이 이 대표적인 큰 손이고요. 또 최근에는 IT 기업들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메뉴의 메인 스폰서인 팀뷰어라든지 또 일본 전자상거래 기업인 라쿠텐 경우가 대표적이고요. 네. 실질적으로 또 유럽에서 가장 많은 유니폼 스폰서는 스포츠 베팅 업체 광고입니다. 또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20개 팀 가운데 이 베팅 업체 광고가 8개나 됩니다. 그러니까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 스포츠 베팅 산업이 워낙 크게 발달하고 있고 또 합법적이다 보니까 이 중하위권 팀들의 경우에는 이 유니폼 로고에 대부분 스포츠 베팅 업체 로고가 붙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최근에는 네네네. 네. 기자님 시간이 아쉬운데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짧게 물어볼게요. 그 EPL 중계권 계약에서도 선수들 효과가 되게 큰 거 맞죠? 그렇습니다. 이 싱가포르의 통신사인 스타오브라는 회사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와 6년 계약을 맺었는데 원래는 싱텔이라는 다른 라이벌 기업이 12년 동안 중계를 해왔는데 스타워브가 뺏어왔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네. 이게 알려지다 보니까 스타워브가 이 계약을 한 게 손흥민 때문이다. 이런 그렇군요. 얘기가 있고요. 네. 지금 또 우리나라 또 중계권 계약이 굉장히 또 경쟁이 뜨겁거든요. 네. 원래 이 쿠팡 플레이가 또 중계권을 가져오려다가 실패를 했는데 네. 가격이 엄청나게 뛰었어요. 이것도 역시 손흥민 선수의 효과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이데일리 이성무 기자였고요. 저는 내일 같은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발전.